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UNC 채플힐에서 감염병 모델링 연구를 하고 있는 정성목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비싸 학술이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연구는 이제 최근 이제 플러스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도 보여드리겠다마는 30분 정도 천천히 이제 감염병 위기 대응 속에서 모델링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한국, 일본, 미국 코로나19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생명공학을 학부 때 전공을 하였고요. 이제 석사 때부터 역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감염병 모델링을 전공을 한 다음에 현재 이제 그 재작년에 졸업을 하고 미국 UNC 채플힐에서 이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박사과정이 가득 찼었는데요. 이제 제가 박사과정 2학년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2020년 2월부터 이제 지도 교수님을 돕고자 일본 후생 노동성 내셔널 코비드-19 태스크포스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자문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부터 이제 질병청 우리나라 질병청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미국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US CDC에서 Centers for Forecasting and Outbreak Analytics를 해서 CDC CFA라는 곳에 이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UNC 셰프레일이 이제 중심 코디네이션 센터로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감염병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다이내믹스 모델과 두 번째는 스태티스티컬 모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이내믹스 모델 같은 경우는 병원체의 전파 양상, 그러니까 즉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를 고려한 모델이고 이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 구축에 주로 수학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 수리 모형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 스태티스티컬 모델은요, 이제 전파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의 과거 동향만을 바탕으로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비교적 구축이 더 용이하고 또 예측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다이내믹스보다 더 좋은 예측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염병에서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다면은 만성병은 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거나 증상이 지속되고 또 사람 간 사람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에 감염병은요, 시간에 따라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또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신 또는 감염으로 인해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에 내 자신이 감염이나 재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또 혹여나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백신을 직접 안 맞더라도 내 주변에 백신 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나의 면역 상태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면역 상태로 감염 리스크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백신의 간접적 효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사실 오미크론이 좋은 예시인데요. 이제 오미크론 변이는 앞서 이제 알파라든지 델타에서 뚝 떨어진 면역 회피를 보이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순간 또 감염 리스크가 올라가기도 때문에 이제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가 감염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모델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컴파트먼트 모델이고, 이제 컴파트먼트 모델 중에서 또 유명한 게 SIR 모델입니다. 이제 컴파트먼트는 이제 구획이라서 이 네모 상자를 컴파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SIR 모델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susceptible 감염이 가능한 감수성자, infectious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자, 그리고 recovered 해서 회복해서 면역을 획득한 자가 있어서 이 세 집단을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전파 양상을 만드는데요.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감수성자들이 전체 인구 N에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인펙션을 만날 확률과 만난다고 다 감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났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 상수를 곱해서 S에서 I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I에 계속 남으면서 계속 감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하기 때문에 또 회복을 하는 텀을 사용해서 전파 양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모델링이라 하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미래 예측하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질병청에서도 그렇고 뉴스나 이제 미디어에서도 이제 감염병 모델링을 꼭 미래 예측을 통한 부분에서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감염병 모델링은 미래 예측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스 모델링 이제 또 세 가지를 나눠보면 이제 예측 모델링, 추정 모델링, 그리고 이론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측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감염병 유행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전향적인 대응 전략 효과를 예측하는 거에 사용된다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추정 모델링인데요. 이 인퍼런스 모델링은
질병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을 한다거나 또는 유행의 위험 평가, 그리고 후향적으로 대응 전략 효과 평가 등을 모두 추정 모델링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론 모델링은 네트워크 모델링이 모두 다 이론적인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주로 좀 이론적인 모델링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인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예측 모델링 안에서도 이제 포캐스트랑 프로젝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둘 다 이제 예측이라고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념을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forecast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예측하는 거라서 일기예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높은 예측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forecast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1, 2주 정도의 단기 예측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forecast는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다이내믹스 모델보다 그냥 과거 데이터의 트렌드를 활용한 통계 모형이 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프로젝션은요, 이제 what if 시나리오라 해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미래 감염병 발생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전파 그 앞으로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가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흘러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젝션 결과는요, 이제 미래와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중장기 예측을 사용을 해서 감염병 대응 전략 예상 효과 추정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앞서 폴캐스트와 같이 그냥 예측력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사실 프로젝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파 양상의 올바른 구축도 모델이 좋은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적절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얼마나 시나리오가 현실에 가까운지가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션의 평가를 절대로 이제 예측력만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 이거는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 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R0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독일어를 사용해서 R not이라고 읽고요 이제 면역이 전혀 없는 인구 집단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의 감염을 시킬 수 있는지라는 숫자이고 보통 질병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효 감염 재생산 지수는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이라 해서 이제 특정 시간 T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의 기대 숫자이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R-이면 한 명이 그 다음 세대에선 두 명, 두 명이 네 명 이런 식으로 감염을 시키지만은 이제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있으면 R-2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RT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RT가 1보다 크면 많이 아시겠지만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RT가 1보다 같으면 유행이 지속되고 RT가 1보다 작으면 감염병 발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감염병 대응 전략은 궁극적으로 이 RT 값을 1보다 낮추는 것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RT가 1보다 작은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감염자 수의 절대값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RT가 0.7이라는 상황에서 만약에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다음 세대에 70명, 그 다음 세대에 49명이 될 거고 만약에 10,000명의 환자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에 7,500명, 또 4,900명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 텐데요. 이제 이 상황에서 7,000명인데 오타가 났네요. 네. 그렇게 줄어들 텐데요.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4,900명이면 1% 정도가 중증 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하루에 50명 정도가 새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제 중증 환자 수가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ICU의 가용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IT 값도 중요하지만은 감염자 수의 절대값 역시 꼭 현실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례에서 모델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이제 추론 모델링에서 질병의 역학적 특성, 이 위험 평가가 추론 모델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행 초기에서는 사실 감염병 모델링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질병의 고유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이 역학적 특성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예시는 잠복기라고 불리는 인큐베이션 피리드가 그리고 무증상 환자 발생 금융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 평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가 사망 위험률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병원체의 전파력이라든지 유행이 끝났을 때 최종 사이즈, 파이널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이 파이널 사이즈의 크기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망 위험률 같은 경우는 유행이 끝났을 때 질병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인큐베이션 피리드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감염부터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이어서 잠복기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제 인큐베이션 피리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한 격리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 인큐베이션 피리드 분포를 이제 누적 분포를 바꾸고 이제 97.5분위수라면 코로나에서 약 14일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4일의 격리 기간을 정한 이유가 이 97.5분위수에 이를 때까지 만약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격리자가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2.5% 정도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증상 발현과 감염 시작이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격리자가 감염을 시킬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 기간은 이 인큐베이션 피리드를 기준으로 정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모델링이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모델링이 활용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큐베이션 피리드가 감염부터 증상 발현인데 증상 발현은 보통 시점은 알지만은 감염은 시점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이 음령이 있는 구간이 모두 이제 노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uncertainty를 나타낸 거고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하는데 모델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 평가는 이제 또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 INAS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INAS는 사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사실 그중에서 제가 꼭 오늘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가 바로 이 자손 분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자손 분포는 한 명의 1차 감염자로 발생한 2차 감염자 수의 분포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통 0명, 보통 감염시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퍼스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제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피팅을 하게 됩니다.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크게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R 평균 값이 바로 여기서 R not 값을 뜻하게 되고 이 디스퍼션 파라미터라 부르는 이 K 값 자체가 이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가 낮을수록 분포가 더 퍼지는 거고요. 그래서 K가 낮아질수록 이 질병의 슈퍼 스프레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시를 드려드리자면 이제 저랑 이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 코로나19 굉장히 초기에 2020년 2월에 이제 저희가 발표한 건데요. 이제 일본에서 발견한 코로나19의 자손 분포인데 봤더니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감염을 시키지 않았는데 굉장히 밀폐된 공간 그리고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슈퍼 스프레딩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바로 3C strategy라 해서 closed spaces, crowded places, close contact setting 이 세 가지를 막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제 일본에서 초창기에 뭐 테스팅을 하지 않았냐 했자는 왈가왈부가 많은데 사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자손 분포를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은 사실 전향적인 접촉 추적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프로스펙티브 트레이싱이라 해서 근데 그 다음 사람을 컨택트 트레이싱을 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다면 일본에서는 앞서 이제 자손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밀집된 그 3C만 잡으면 코로나가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후향적으로 돌아가서 어디가 common source of infection인지를 확인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간 테스팅보다는 뒤로 나가서 어떤 식의 그 세팅에서 많은 전파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이 common source of infection만 막으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스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저는 사실 과학적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실패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source of infection을 가지고 컨트롤을 함으로써 이제 코로나를 이제 잡겠다라는 것이 바로 일본의 후양적 접촉 추적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위험평가에서 사망 위험률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유행 초기 단계에서는 유행 발생지의 감시 체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아직까지 PCR 프라이머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바이어스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보통 해외 유입 환자랑 그리고 그 유행지에서의 사망 환자, 보통 사망 환자는 보고가 잘 되기 때문에 해외 유입 환자와 사망 환자를 가지고 사망 위험률을 계산하는 이러한 모델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이 모델링을 제가 이제 2020년 2월에 진행했는데 인용 횟수가 거의 500 정도가 될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효자한 논문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위험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거의 다 데이터와 관련된 한계점인데요. 이제 자손 분포를 기반으로 한 알나 추정은 사실 실제 상황에서 이 자손 분포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클러스터,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 클러스터가 발견되기가 쉽고요. 네, 작은 2차 감염자를 가진 한 명이라든지 거의 감염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가 거의 보고되지가 않을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손 분포의 그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것을 고려한 모델링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잠복기 같은 경우에도 긴 잠복기를 가진 확진 환자들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증상이 발현돼야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잠복기가 좀 상대적으로 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스템에서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유행 초기에 특히 그리고 또 확진 환자가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계점은 사실 이제 데이터가 너무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영국에서는 이제 FF100에서 First Few Hundred, 그러니까 처음에 그 100명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포괄적인 역학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처음 100명의 자세한 역학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수집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모델링을 가지고 위험 평가를 분석을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파 상황 파악 및 대응 전략 평가에서 모델링의 활용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RT입니다. 그래서 이 RT는 이제 전파 양상 파악과 대응 전략의 후향적 효과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보시면 이제 RT는 이제 도쿄에서의 RT인데요. 처음에 진행하다가 이게 이 정도 올라갔는데, RT가 이 정도 올라가면 생각보다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 초창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프랑스에서 엄청 빨리 퍼졌을 때 그때 RT 값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쿄 도지사에게 공고 방송을 해달라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공고 방송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을 하자라고 이제 정해서 일본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을 하는 듯이 이제 IT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후향적 효과 평가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대응 전략을 언제 결정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대응 전략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명하기 위해서는 IT를 여러 가지로 사실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염 발생일 기준의 IT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발생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감염 발생일을 보통은 이제 그 추정을 하는 이제 백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RT 이런 식의 모델링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T는 이제 영국에서도 락다운이라든지 스쿨 클로즈, 이제 학교를 닫았을 때 얼마나 이제 그 전파력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락다운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전파력을 줄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요. 이것 또한 추론 모델링의 일종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RT.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특정 대응 전략의 효과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는 사실 대응 전략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의 대응 전략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똑같은 대응 전략을 시행하더라도 위기의식이라든지 개인의 행동 변화, 뭐 매스킹, 소셜 디스턴싱 이런 것 때문에 RT가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만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네, 두 번째로는 백신이라든지 이제 감염이 많이 그, 그 사회에서 감염이 이제 많이 퍼졌을 때는 이제 이런 면역이 또 이제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인데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이제 백신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백신 효과가 점점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RT 값인데요. 이제 2022년에 RT 값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RT 값만 추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RT가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예방 접종이라든지 감염으로 획득한 파퓰레이션 레벨의 면역을 함께 고려를 하면 이 R 값 자체가 일정하게 보여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방 접종이라든지 감염이 많이 일어나서 면역이 파퓰레이션 레벨의 면역이 많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지 않은 RT를 사용해서 후향적 평가를 하는 것은 또 바이어스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 모델링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메디슨의 논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예측 모델링은 이제 특히 프로젝션 모델링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예시는 일본에서 이제 1차 유행이 끝났을 때 2차 유행 전에 이제 고위험 장소, 이제 하이리스크 세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카페라든지 뭐 레스토랑, 술집 이런 곳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 대응 전략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얼마나 이제 그 2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 추정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이시는 이분이 도쿄 도지사인데 도쿄 도지사가 이제 도쿄 도민들에게 이제 불필요한 고위험 장소에 이제 노출을 좀 줄여달라라고 호소할 때도 이러한 이제 프로젝션 결과를 활용을 하였고요. 네, 도쿄 올림픽에서도 도쿄 도민들과 또 이제 인터내셔널 파티시펀트라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들 간의 컨택과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하라 해서 도쿄 올림픽에서 무관중 대응 전략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이러한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리두기 점진적 완화 대응을 이제 2021년에 11월에 할 때 과연 이제 언제 우리가 점진적 완화를 시작해야지 이제 재유행이 오지 않을지, 그리고 만약에 재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중증 환자의 피크가 ICU의 가용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 등을 이제 이러한 프로젝션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정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보시면 얼마나 이제 이러한 감염병 모델링이 코로나19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지 조금 더 감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질병청이라든지 보건당국 입장에서는요, 이제 각 개인의 모델이 각각 다른 시나리오, 각각 다른 가정, 다른 모델,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막 중구난방으로 프로젝션 결과를 주면요, 오히려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다른 결과들을 가지면 질병청이라든지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제 동료들이 2020년 12월부터 만든 것이 이 시나리오 모델링 허브라는 것이고요. 이제 시나리오 모델링 허브는 사실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큰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라서 미국 전역에 15개 이상의 모델링 팀이 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CDC, 백악관, 그리고 뭐 스테이트 레벨의 이제 보건당국들이 모두 다 같이 들어와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코디네이션 팀이 백악관이라든지 CDC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레벨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연구 질문을 만들고요. 이 연구 질문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불확실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백신에 누구를 맞출지, 뭐 백신의 이제 그 커버리지가 어떻게 변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변이의 전파력이 얼마나 높을지, 또는 뭐 새로운 변이가 얼마나 이제 면역 회피를 할지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각각의 축으로 만들어서 총 네 가지 또는 6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15팀이 각각 프로젝션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그 프로젝션에서 이 각각 개인 팀이 또 100개의 트라젝토리, 100개의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희에게 전달을 하면 그것을 앙상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15개의 결과를 하나로 통합을 한 그 결과를 다시 백악관이라든지 CDC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는 굉장히 큰 연구팀이라서 이렇게 팀들이 많고요. 사실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사람들보다 살짝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큰 연구팀이고,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WHO라든지 뭐 유로피언 CDC 그리고 뭐 한국 질병청 뭐 여러 가지 국제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인플루엔자랑 RSV로 또 이제 프로젝션을 연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시나리오 모델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앙상블입니다. 이제 앙상블이 여러 가지 장점을 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바로 이 불확실성에 고려했는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른 변수 모델을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각각 팀마다 변수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다른 모델링 방법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자체가 방법론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하수 역학의 모델링이 좀 더 중요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의 휴먼 모빌리티가 더 중요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가지 구조들을 활용한 모델이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앙상블이 각각의 트랜스미션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하나로 융합시켜 줄 수 있다, 통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값이 이제 WIS라 해서 낮을수록 예측력이 더 좋은 건데요. 이제 13라운드에서는 팀 A가 굉장히 좋은 예측력을 보였는데 14라운드에서는 같은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력이 갑자기 엄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상블은 라운드나 관련 없이 항상 이제 이러한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앙상블의 이제 장점이 이제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플러스 메디슨에 나갔던 연구의 이제 일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17라운드 예측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17라운드는 저희는 이제 메가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나리오를 4개를 활용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뮤니스티, 이제 새로운 변이의 면역 회피가 낮냐 높냐라고 두 가지를 나누고 백신 접종 전략을 아무도 권하지 않는다. 65세만 권한다. 전 연령을 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의 시나리오, 평소보다 2개 많은 6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메가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1년 정도의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2년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또 특히 더 메가 라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예측 결과는 미국 내 향후 2년간 다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제 보건학적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첫 번째 웨이브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매년 거의 비슷한 영향으로 코로나가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의 효과는 이제 질병 부담을 굉장히 크게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연령을 이제 그 전염력을 백신 접종을 맞추는 상황에서는 이제 하루 1년에 수만 명 이상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코로나 유행 이전 사망률과의 질병과의 비교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시나리오, 전 연령을 다 맞추는 시나리오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팬데믹 전에 인플루엔자보다는 질병 부담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코로나의 질병 부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프로젝션 결과는 이제 미국 CDC AQ에서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에서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팀들이 모두 이제 그 과학적 증거를 발표를 하고 미국 CDC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백신 접종 전략 공고를 정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였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뭐 저희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이 바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제 저저번 주에 만들어진 라운드인데요. 이제 16번째 라운드는 17라운드랑 거의 동일합니다만은 아무도 공고를 하지 않는다 해서 65세뿐만 아니라 65세 이하이지만은 하이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이리스크 인디비주얼을 같이 백신 접종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잡고 전 연령을 시나리오 잡았을 때 내년에 코로나도 거의 비슷한 예측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 연령을 맞췄을 때 당연히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65세 이상에서도 전 연령을 맞추면 65세는 어차피 커버가 됨에도 불구하고 65세에서 더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백신의 간접적 효과를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미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델링 헙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모델링 헙을 구축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과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충분한 수의 감염병 모델이 있어야 될 거고요. 4개에서 6개 이상의 예측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가 모델이 좋더라도 나머지 3개가 너무 모델의 예측력이 나쁘면 앙상블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양질의 모델에 4개, 6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 연구를 해서 방역 당국은 또 정확한 시나리오를 전달해야 되고 연구팀 간에도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충분한 수의 모델은 이제 국제협력 연구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미국 모델링 팀 간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지금 아시아 버전의 시나리오 모델링 헙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미국 모델링 팀들은 연구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모델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거는 또 세 국가 모두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있으면 또 환경 변수나 인구학적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서 아시아 버전의 시나리오 모델링 헙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 같은 경우는 사실 차세대 연구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말 다 하는 우리 MZ 세대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수평적인 연구 토론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 토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뭐 보건당국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잘 전달해 줘야 되겠지만은 모델러들도 그냥 모델링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이라든지 어떠한 가정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바로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그래서 보통 모델은 다 나쁘지만은 조금은 유용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모델은 사실 사람이 이제 모델을 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델 결과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전파 양상이 과연 이 모델이 잘 담아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혹여나 모델 결과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꼭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 모델의 결과를 해석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 예측 결과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장수가 많아서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이나 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